나 여자 생겼어. 그러니까 헤어져. 아내는 남편을 버린 것도 모자라 두 사람의 자녀와 함께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아빠 케빈 보이드는 미시간주 버클리에서 자랐습니다. 많은 형제들과 사이가 좋았고 유쾌했고 눈에 띄는 사람이었죠. 영화나 만화 캐릭터 같은 주근깨, 빨간 머리, 개구진 성격의 소년이었습니다. 밝은 성격 그대로 잘 자란 보이드는 1970년 린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린은 조용하고 차분한 여성이었죠. 두 사람은 1975년에 결혼해 1977년에 아들 케빈 주니어를 낳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보이드는 미시간주 레이크 오리온에 도구를 빌려주는 회사를 엽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처음보다 점점 더 일이 바빠졌고 경제적으로 점점 더 안정되어 갔지만 가정생활은 그렇지 못했죠. 한 신문에 따르면 린이 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아들 케빈에 따르면 아빠 엄마 둘 다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런 생활 속에 1988년 린이 집에 이렇게 들어오더니 나 당신이랑 헤어질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라고 보이드에게 전합니다. 너무너무 뜬금없이 말이죠. 보이드는 린의 그 소리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그랬음에도 있어 내가 나갈게 하며 린에게 살고 있던 집을 주고 자신이 아파트로 이사 나갔습니다. 양육권 린에게 있었지만 아들 케빈은 아빠를 자주 만났습니다. 이렇게 서로 계속 이어져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두 사람의 이혼은 케빈에게도 많은 영향이 있었던가 봅니다. 케빈 주니어가 10대로 들어가며 사춘기가 오고 반항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학교를 자퇴하기 전까지 무려 10개의 학교를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남자아이고 거칠어지다 보니 좀 더 이렇게 지도해주고 컨트롤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엄마 린과 아빠 보이드는 아빠와 함께 사는 게 좋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렇게 아빠 집으로 왔죠. 전과 같이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보이드의 기대와는 달리 두 사람이 함께 보낸 시간은 점점 짧아져 갔습니다. 1994년 8월 6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빨리 좀 와보세요. 케빈이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관리인에게 정신이 나간 채로 달려와 아빠가 죽었다며 외쳤습니다. 관리인은 케빈의 집으로 가 불을 켰습니다. 케빈의 말처럼 그의 아빠 보이드가 피웅덩이 속에 누워있었죠. 머리 위에 베개를 얹은 채 거실 바닥에 누워있었으며 머리에는 둔기로 인한 외상과 몸에는 여러 개의 자상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보이드에게 남은 상처들이 굉장히 폭력적이며 열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뭔가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렇게까지 수고롭게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살인할 테니까요. 그렇게 판단한 것이 이거 아는 사람이다. 분명 보이드가 아는 사람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신의 위치를 보고 보이드가 처음에 안락 의자에서 잠들어 있다가 범행을 당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무엇으로 인해 자신이 범행을 당하고 있는진 전혀 알지 못했을 거랍니다. 집에는 몇 가지 물건이 사라져 있었지만 누군가 들어왔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흔적은 없었죠. 경찰은 아들 케빈에게 전날 행방을 물었습니다. 저는 아빠랑 싸우고 여자친구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돌아왔다가 아빠를 발견한 거예요.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는 집에 있던 아빠 소유의 총도 훔쳐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케빈 보이드의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중 경찰서에 신고 하나가 들어옵니다. 자신을 지역 음악가라고 밝힌 이 사람은 술집에서 공연을 마친 뒤 자신의 차 뒷좌석에서 케빈 보이드의 지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걸로 보아 범행이 일어난 시간이 음악가가 공연장에 도착한 오후 11시에서 그가 떠난 오전 3시 사이로 추측이 됐습니다. 지갑에는 현금과 카드가 그대로 들어있었기에 강도는 아닌 것으로 보였죠. 근데 보이드의 동업자에 따르면 회사의 금고번호가 적힌 종이가 지갑에 있을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 종이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보이드의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뭉툭한 물체로 머리를 반복적으로 맞았고 얼굴, 배 등에 20개 이상의 자상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무기에 칠해진 페인트가 묻어나왔고 이것은 너무나 강하게 때려 두개골에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야구방망이와 같은 검은색의 길쭉한 물체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전처인 린에게도 질문을 하게 찾아갔습니다. 린에 따르면 보이드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녀의 주장이었죠. 그날 어디에서 무얼 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린은 여자친구 줄리 그레인과 함께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인 줄리 그레인 역시 맞다고 대답했죠. 그렇게 찾던 도중에 보이드의 직원 역시 용의자로 올라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았지만 그는 그걸 통과했습니다. 그를 보내기 전 형사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엔 누가 범인일 것 같냐고. 직원은 린 보이드의 전처일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죠. 린은 장례식이 끝난 후 한 번도 묘지에 오지 않았고 아들 케빈 역시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보이드의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느라 바빴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더 의심스러운 부분은 그녀가 보이드가 살해당한 지 1, 2주 이내에 회사 금고에 손을 댔다는 것이죠. 이건 보이드와 동업자 둘만이 알고 있는 비밀번호인데 그녀는 금고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다시 린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린이 변호사를 고용하고 자신과 아들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조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졌지만 누군가로 연결지어질 만한 딱 부러지는 단서가 나오지 않아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4년 11월 린의 여자친구 줄리 그레인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린이 그날 아들 케빈과 함께 있었고 자신에게는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했었다고 말입니다. 린은 사건이 있던 날 밤 집을 떠나 대략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집을 나가 있었어요. 살인 이후 린과 줄리의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자신이 보이드 사건에 연루될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하자 이렇게 털어놓게 된 것입니다. 사건이 이렇게 풀리려니 다른 부분에서도 증거를 찾습니다. 바로 아들 케빈이 친구에게 맡겨둔 총이었는데 이건 보이드의 소유의 총 중 하나였습니다. 케빈의 여자친구 역시 털어놨는데 사건이 있던 날 밤 케빈과 함께 차를 타고 나가 버거킹에서 케빈의 엄마 린을 만났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이 자신의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 1994년 12월 18일 린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전 남편 케빈 보이드의 살인사건에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대뜸 이건 모두 여자친구 줄리 그레인이 시켜서 그런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해옵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줄린 하고 싶어 했어요. 줄리가 보이드의 배를 찔렀어요. 경찰 측에서도 분명 혼자 한 일은 아닐 거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리 같은 경우는 이미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줄리보다는 아들 케빈이 사건에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어졌죠. 린이 체포되던 날 케빈도 체포됐는데 무척 반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아버지에게서 훔쳤던 그 총을 보여주자 얌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어떤 사람이 아버지에게 이런 짓을 저지르냐고 물었고 케빈은 지금 형사님이 그런 사람 보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잠깐 케빈 네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다시 되물었죠. 자포자기한 듯 보이는 케빈이 네 라고 대답합니다. 케빈 주니어는 사건이 있던 날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과 엄마가 함께 살인을 계획했고 아빠가 잠들었다고 믿어질 때까지 아빠가 사는 아파트 건물 밖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아빠가 잠들었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몰래 집으로 들어가 보이드를 공격했습니다. 엄마 린이 여러 차례 방망이로 아버지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보이드가 일어나자 그가 쓰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했죠. 케빈 본인은 칼로 아버지를 쉼없이 찔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두 사람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 사이 케빈 보이드의 사업을 돌볼 사람이 없다 보니 결국 문을 닫았고 장비들은 경매에 붙여졌는데 그 중에 공기 압축기를 꺼내다가 티셔츠에 감싸진 칼이 뒤에서 떨어졌습니다. 티셔츠는 케빈의 것이었고 칼은 보이드의 몸에서 발견됐던 상처들과 일치했습니다. 린과 케빈은 각각 재판을 받습니다. 케빈은 당시 16살이었지만 성인으로 재판을 받았죠. 검찰 측은 보이드의 생명보험금을 탄핵했던 것이 동기라고 주장했고 두 사람 모두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대법원은 2,500명 이상의 청소년 범죄자들의 종신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거기에 케빈 보이드 주니어가 껴있었기에 2019년 25년의 징역형에 가석방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그는 가석방됐다고 하네요. 린은 여전히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녀는 왜 아들까지 끌어들여서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정말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요? 케빈이 당시 어린 나이였다지만 성인이 된 지금 그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진 보니까 여자친구 만나서 잘 사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바로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알람, 댓글 눌러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